한국의 살인사건 138회입니다. 138회? 네. 나는 꼭 여기 와가지고 알게 되네. 포천 빌라 고무 통살인사건이라고 하죠.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죠. 네. 아, 이거 충격이었죠. 근데 저는 딴 것보다 그 피의자가 나오는데 진짜 퉁퉁한 되게 작은 아줌마가 나오잖아요. 150 정도밖에 안 될 100kg. 네. 그러니까 뭐 옆으로 떡 벌어진 거죠. 그 여자죠. 이게 2014년 7월 29일이에요. 네. 2014년이니까 한 7년 전 7월 29일 날 화요일입니다. 밤 9시 30분경에 경기도 포천시 그 포천 소방서예요. 그 119로 신고 전화가 하나 접수됐어요. 네. 어떤 아이가 오는데 그냥 단순한 뭐 이렇게 투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악에 바친 듯 약간 비명에 가까워. 아각거리면서 울었나 네. 보다. 막 이렇게 우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부터 이게 밤 9시 반에 신고가 됐잖아요. 저녁부터 밤 9시까지 계속 이렇게 아이가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애가 밤 시간에 우는 소리도 듣기 싫지만요. 막 악받친 데서 하고 막 발버둥 치다시피 하면서 우는 울음소리 이웃에서 계속 들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저거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참기가 힘드니까 한번 가봐달라 이런 신고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투정에 우는 게 아니고 악에 받쳐서 우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가봐달라. 이게 이제 보니까 저 사실은 여기 갔다 왔어요. 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 1리 가채리가 있어요. 신북면 내가 내 관할이기도 했는데 소재 그 S 빌라 2층이에요. 2층. 네. 제가 이제 이 사건은 이때는 제가 퇴직하고 난 이후라 제가 있던 데서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 났길래 사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빌라 제가 잘 알아요. 아는 동네이기 때문에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간장달인 냄새 비슷한 거 있죠. 네.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유. 119가 출동하면서 그렇죠. 112에도 같이 이제 신고를 해서 네, 예. 현장에 이제 119와 경찰이 같이 도착합니다. 그 시간이 9시 40분 정도 현장에 도착을 하는데요. 예. 가다 보면 이제 문을 두들겼잖아요. 예, 예.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인기척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2층이니까 집 뒤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창문을 열고 베란다 통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방관하고 경찰이 같이 출동했던 거죠? 네. 09시 40분경에. 네. 현관문은 안에서 닫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애가 울음소리가 났으면 막 두들기면 애가 문을 안 열어줬나요? 네. 그냥 울기만 하고 안 열어준 거예요? 네. 아이가 울음소리는 들리는데 아이가 안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건을 직접 취급했던 포천 지금 강력 1팀장 서종천 경위가 직접 사건을 취급을 했거든요. 그 서경위가 현장도 들어갔었고 제일 먼저 그 안에도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서경위 상대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네. 확실하게 서경위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 옆집에 살던 사람이 이제 옆집에 살던 사람이 문을 두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애가 좀 문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듣고 문을 치면서 열어달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신고자가 경찰관하고 이제 소방관한테 112로 신고를 한 겁니다. 일단 애가 이제 문을 못 여니까 문을 어떻게 열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문을 못 여니까 이제 사다리를 타고 소방관하고 그러면 애가 자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네. 지금 잘못 알려져 있네. 자고 있던 상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신고자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운동 나왔다가 그 이제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치약 시기가 됐는데도 학교를 안 다니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문을 두드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안에서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고 이제 소방관하고 경찰관이 가보니까 그 친구 그 혼자 문을 안에서 못 여니까 이제 안으로 해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간 거죠. 집이요 딱 들어가다 보니까 10층
17평에 방 2개짜리가 있는 구조였다고 해요. 예, 예. 딱 들어갔는데 집안에 그 파란 아주 대용량 그 파란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다 뭐 쓰레기가 차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그 파란 대용량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 모으고 있구만 안 갖다 버리고. 네. 그다음에 뭐 집안 전체는 뭐 이 곰팡이가 가득하고 이게 완전히 저 홍수가 지나간 집 내부 있잖아 왜 그런 거. 네. 물 찾다가 싹 빠진 그냥 집 막 여기저기 곰팡이 쓸고 그거 그냥 깎아퍼져 그런 정도.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판이었던 거죠 개판. 집이 정말 이런 엉망이 이건 집이 아니라 무슨 네. 쓰레기장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안방하고 아까 작은 방이 방 2개라 그랬잖아요. 네. 그 안방 쪽에 아이가 아까 울었던 악을 쓰고 울었던 아이 걔 그- 지쳤구나 이제. 네,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애가 이제 눈이 약간 멍했다고 하더라고요. 8살 먹은 남자이라고 얘기하고요. 거의 뭐 사람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하고 아이고. 이게 뭐 쌓여져 있어서 집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었죠, 그거는. 이 눈동자가 거의 이제 뭐 풀리는 정도, 아. 그러니까 계속 그 어두운 곳에서, 뭐 주변 말 들어보면 5살 이후에 밖에서 나온 거를 못 봤다, 이렇게 말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3년 그렇겠다. 정도를 그렇게 있었다고 페인이지, 하니까. 페인 거의. 그쵸, 예. 네.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진이 한 장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 저 사진 보면 이 아이 발견될 때는 저 집안이 개판 5분 전이었잖아요. 근데 한참 전으로 올라가면 집이 엄청 정리정돈 잘 돼 있어요. 깨끗하고. 아. 그러니까 이거 어느 순간부터 이 집이 개판되기 시작했는데 이건 조금 더 진행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아이는 하여튼 그 상태라면 아이 구조해야 되잖아요. 어른도 없고. 네. 아이는 진짜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구조해야죠. 이 정도 되면 아이 방치된 거니까요. 구조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나 소방이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악취, 쓰레기 이외의 악취. 근데 아마 서 팀장은 아마 짐작컨대 그 냄새 알 거예요. 저랑도 수도 없이 많은 현장 나가서 제가 동두천 수사과장 할 때 서 팀장 저하고 같이 근무했어요. 서 팀장하고 저하고 수도 없이 많은 장소 댕기면서 그 냄새 맡아본 적이 있거든요. 알 겁니다. 서 팀장이. 이게 현장에 갔던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아요. 이 냄새는 어디서든 맡을 수 없는 냄새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고기 썩는 냄새랑도 달라요. 근데 이제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이게 큰 방에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작은 방에 이제 수색을 하다 보니까 작은 방에 무슨 큰 빨간 고무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높이가 뭐 꽤 높은가 보더라고. 건 1m 가까이 되고 뭐 둘레도 한 1m. 그 김장 담아서 놓는 큰 고무통 같은 건가 봐요. 그게 그 작은 방에 있는데 위에 이불로 이렇게 덮어놨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이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고무통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고무통에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현장 보존한 상태에서 과학팀 진입을 하고 이제 폴리스라인 친 상태에서 이제 있었던 고무통이 한 1.2m 높이 정도였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뚜껑이 잘 덮여져 있었고 그 위에 이제 그 쓰레기하고 그 소금 같은 것이 들어있는 마대자루가 올려져 있었어요. 아하. 그럼 이제 그 물건들이 이제 옆에 있는 저 책상에 옮겨놓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그 고무통이 비닐로 덮여져 있으면서 그 안쪽에는 이제 약간 그 보라 색깔 이불 같은 게 깔려져 있었죠. 시신이 이제 보였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항구인 줄만 알았어요. 아, 항구로 알고. 그래서 영안실로 가서 아내를 이제 세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그대로 쏟는데요. 이 안에서 물컹물컹한 정체불명의 그 액체들이 흘러나옵니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경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걸 영안실로 가지고 간 이유는 고무통을 열었을 때 일단 시신이 한 구 정도 발견된 거죠. 네. 시신으로 추정되는 뭔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큰 사건이구나 해가지고 그 통을 전체 들고 영안실로 간 거겠죠. 네. 그래서 영안실에서 정밀하게 살펴보려고 간 건데 그거 이제 부었겠죠.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붓는 순간 막 물컹한 이제 뭐 그 표현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마치 그 어떤 그 젓갈 형태. 네.
그런 물컹한 액체가 막 쏟아져 내려서 거기 있던 형사들부터 시작해갖고 다 뒤로 다 와다닥 물러났을 정도였었다고 그래요. 의사랑 이제 그쪽 감식하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뭐 표현하자면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약간 그 젓갈 상태 모양으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묽어져 있어서 이거를 이제 위에 있는 그 1년 된 그 시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형태는 남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10년 정도 된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젓갈 두개골만 형태지 남아 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딱 두구가 나온 거예요. 과연 제가 그때 그 상태에서 표현하자면 제가 뭐 수없이 뭐 사체 보고 있지만 과연 그럼 그 냄새가 제일 독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발견된 두부의 시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형사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특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제 추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남편하고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일단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남편과 아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확한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국과수에다가 부검 의뢰하고 DNA 이제 검사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처음에 그 고무통 처음에 열었잖아요. 네. 뚜껑을 처음에 경찰이 작은 방에서 열었을 때 그 고무통 뚜껑은 소금 포대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고정을 해놓은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뚜껑 이제 열으니까 이불이 있고 네. 이불을 걷으니까 이제 남성의 시신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건 살인 사건이다 이거 아니 살인 사건인 뭐 꼭 아니라도 이건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무슨 또 다른 아까 쏟을 때 나온 거는 다르거든요. 그건 또 장판을 경계로 해가지고 밑에 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 처음에 발견된 맨 위쪽에 있었던 남자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들은 이제 아들과 아버지로 추정을 했는데 아버지는 10년 전에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 여태까지 그 신원이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큰아들 같은 경우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 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3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봤을 때는 일단 남편 아니면 아들?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수사를 DNA 의뢰는 별도로 하고 뭐 신원 확인은 또 별도로 하고 그쪽에 이제 수사를 했던 거죠. 근데 교수님 그때 교수님 아까 현장에 가보셨다고 네. 했잖아요.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 여파가. 이거 말도 못했어요. 언론이 그 사건 나고도 그 근처에 막 기자들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보고 이게 뭐 그 주변이 시끄러울 정도였죠. 조그만 동네인데. 응? 경찰 엄청나게 이거 부담됐을 거예요. 응? 이게 살인이라면 이거 범인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29일 날 이게 신고가 된 건데 저녁에 신고됐잖아요. 네. 다음 날부터 난리 났죠. 네, 뭐 형사팀, 강력팀, 광역수사대, 뭐 지능팀 포함해가지고 거의 뭐 68명? 네. 완전 진짜 모을 수 있는 수사 형사들 다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부천이 그 인원이 그렇게 많잖아요. 수사과 형사들이. 네. 그 수사과 형사들 다 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난리가 난 거고요. 근데 이제 용의자는 금방 좁혀졌어요. 아이를 방치한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죠. 그래서 아마 울고 있던 아이의 엄마 이모 씨라고 50세예요. 네. 그 여자를 찾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고무통을 놓은 거에 대해서 고무통에서 아는 사람은 엄마잖아. 그쵸. 우는 아이는 몰랐던 것 같고. 네. 아이는 보호 조치했고 엄마를 찾아서 물어보면 되는데 이 엄마가 며칠 전부터 행불이야.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웃 주민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해서 아이는 늘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20일 전부터 엄마가 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웃집이. 그러면 이 엄마가 유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죠.
네. 경찰이 이 여자 찾는데 주력해야 되겠죠. 이제 아까 아이가 있었잖아요. 네. 아이가 충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엄마가 20일 정도부터 안 보였다 그러면 아이는 그 기간 동안 혼자 있었던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안정이 제일 주요했고 아이를 이제 돌보다가 나중에 차후에 들은 얘기인데 왜 그러면은 그때 문 열어달라고 했을 때 안 열어줬어라고 했더니 엄마가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누가 오더라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예. 그러고 떠났다요. 예, 사실은요. 이거 내가 확인해 봤는데요. 네. 이 냄새가 나고 아이가 우는 거 신고가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아. 그 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포천시청하고 경찰에 신고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관할 파출소 아니면 그 시청에서 나와갖고 문을 두들겨요. 문을 안에서 아이가 아무 일 없어요 가세요 안 열어줬어요. 아휴. 그러다가 그게 이어지고 이제 이번 같은 결과까지 왔는데 그래서 논란이 많았어요. 신고가 몇 번이나 이웃에서 아이 우는 소리 들리고 했는데 왜 경찰이나 시청 거기 안 들어갔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경찰이 한 얘기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갖고 남의 집을 경찰이 마음 놓고 막 들어갈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고요. 시청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몇 번이나 방문했지만 열어주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비난의 요소가 좀 있었죠.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한 사실이에요. 예. 아이가 엄마가 문 열어주지 말라는 말에 자기 딴엔 배도 고프고 그 여름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근데도 문 안 열어주고. 그때 열어줬었으면 좀 더 빨리 끝났을까요? 딴 것보다 아이가 고통받는 시간이 좀 적었겠죠. 여하튼 시신이 주구가 고무통 속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이건 큰 사건이에요. 대형 사건이에요. 엄마가 범인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빨리 이 여자를 찾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이까지 주고 여자가 20일 넘게 안 들어오고 사라졌다면 이 여자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찾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급하니까 경찰이 이렇게 빨리 한 적도 없어요. 수배 전단 배포해버려요. 수배 전단 막 제작하고 막 배포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휴대폰 그 위치 추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여자가 그 즈음에 그 포천시에는 한 마을 정도에서 마지막 신호하고 딱 끊겨버려요. 그 바람에 경찰이 추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어쨌든 마지막 신화가 포천이라고 하는 거 보면 예. 포천에서 20일 전에 일단 나갔었던 예, 거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는 포천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큰 거죠. 거기에다가 이 여성이 포천 쪽에 있는 공장 같은 데를 주로 취업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부터 들었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이 여성의 활동 범위는 포천 인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가지는 않았다고 보고 수배전단 뿌리면서 휴대폰 켜지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추적을 하면서 경찰이 어떻게 추정했냐면 요거 분명히 포천 인근에 아는 사람 집에 어디 부탁해서 숨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실시간 그 핸드폰 추적은 걸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은신할 가능성이 큰데 아는 사람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을 찾으려면 뭐를 해야 되죠? 휴대폰 분석을 해서 그렇지. 통화 내역 분석해 보면 돼요. 네. 휴대전화를 이 여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이제 경찰이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수상한 흔적이 하나 나와요. 그 수상한 흔적이 뭐냐면 이 여자가 새벽만 되면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새벽 일 때문에 관련돼 갖고 새벽에 전화를 할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유부녀예요. 어찌됐건 애엄마고. 그런데 이 여성이 누구한테건 반복적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시로 새벽에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를 수시로 받아줄 정도라면 네.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그리고 새벽에 통화하는 거는 특수한 사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거 혹시 지금 행방불명된 이 씨하고 이 전화 새벽에 받는 사람하고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고 혹시 이 여자가 숨어 있다면 새벽에 전화 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 네. 이 사람이 숨겨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새벽 통화의 주인공을 찾겠죠. 네. 찾았죠. 네. 그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요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 포천시 소르 송우리 소재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예. 스리랑카인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직원 숙소 컨테이너 형식으로 됐던 직원 숙소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던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거기로 찾아가서 이제 두들깁니다, 문을. 당연히 이제 경찰이 찾아가고 문 땅땅땅 두들겼겠지 컨테이너. 네. 그래서 살인 사건 이제 살인 사건 용의자 찾고 있다. 네. 그 안에 내부 네 방 그 저 컨테이너 안에 내부 좀 보자. 계속 설명했는데도 끝까지 문 안 열어줬어요. 사실은 이 경우는 강제로 따고 들어갔어야 돼, 맞아요.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위배되죠. 사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문 따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경찰이 여기서는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심 엄청 했겠죠.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그렇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용의자로 생각되는 엄마의 쪽에 수사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또 시신에 어떻게 보면은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원 확인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일단 젓갈 형태로 시체가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의심됐던 사람이 두 사람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신 두 구는 그러면 남편하고 아들로 본 거죠? 네. 그런데 아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경찰이. 생활 반응이 있다 보니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두 구 중에서 절대 이제 큰아들은 아니네, 배제된 거네. 네. 살아있는 게 확인됐으니까. 네. 그러면 남편일 수 있고 다른 한 구는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거네. 네, 근데 남편은 10년 전부터 행방불명돼서 현재까지 지금도 신원 어디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건 확인이 됐어요. 어쨌든 큰 아들은 아니고 남편의 가능성 있다라는 정도의 확인을 된 거죠. 근데 이제부터 큰 아들이 그러면요, 교수님. 큰아들도 살해의 공모자일 수도 있다. 네. 최소한도 시신 유기하는데 도움 준 사람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고무통 안에 있던 두 구의 시신은 지금 저 소재 확인 불명이에요, 이거. 백골 상태에서 발견됐으니까 참 이게 내가 볼 때는요. 위에 있는 시신은 어느 정도 아마 부패 진행 정도가 좀 더뎠던 걸로 보이는데 밑에 그 있었던 시신 같은 경우는 사람의 형체를 이미 찾아볼 수 없는 완전 백골화. 그 다음에 이제 고무통이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 시신이 녹아버리면 그 액체화 되는데 액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액체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다 녹아버렸다면 백골만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분석할 수가 없는데 천재일우의 어떤 그 사안이 하나 발견돼요. 한쪽 손이 나와요. 한쪽 손이. 유일하게 한쪽 손이 녹아버리지 않았어요. 빠져나오는 바람에. 아, 이게 그 묻혀져 있던 곳에서 한쪽 팔만 나왔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의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요, 교수님? 그게 남편입니다. 남편. 아. 그러면 일단 남편은 피해자 한 사람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위에 있던 그 시신은 누군지를 이제 경찰이 확인해야 될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봤더니요, 시신 발견된 날 공장에 출근했었네요. 공장이요? 예, 자기가 다니던 그 공장에 출근하고 야근까지 했는데 집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집에는 이 여자가 한 20여일간 안 왔잖아요. 네. 아이 혼자만 있었고. 네. 그러면 이 여자가 출근은 계속 공장에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있는 집에서 출근한 게 아니고 다른 어디에 가서 거기서 출근한 거예요. 아, 그러면 자기가 응거하는 곳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따로 기거하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이미 제가 알으니까 그냥 아예 말씀드릴게요. 그냥 남성이 있었어요. 다른 남성이. 그 남성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이는 팽개쳐놓고 아이한테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자, 새우깡 이런 걸 사다가 집에다 준대요. 마치 아이 고양이나 개 사료 주듯이. 그거 줘놓고 지는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열흘치, 닷새치 몽창 갖다 놓고 그거 먹고 집에 있으라고 아이는. 그리고 본인은 다른 내연남 같아요. 내연남이니까 그 여자하고 같이 있었겠죠. 거기서 출퇴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상적으로 직장은 출퇴근을 했었어요. 집에 아이가 있는 집에는 20일간 안 왔지만, 그러면 이 여자는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리가 들렸겠죠, 이미 귀에.
네. 그래서 숨은 거예요. 맞아요. 그 발견 날까지는 이 사람이 정상 출근했는데 다음 날에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출근하고 1시간 뒤인 8시 반에 네. 갑자기 직장 동료 차 타고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상 퇴근 시간이 아닌데 사라지고 그 집 근처 면사무소에서 딱 내리는 장면이 마지막인 거예요. CCTV 분석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았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신 발견되고 지금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어디로 숨은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결국 이 여자 잡긴 잡죠. 저 체포영장 신청을 하죠. 네, 8월 31일 날 유력 용의자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이죠. 네, 8월 8월 1일. 30일이 아니에요. 8월 네, 1일 날 이제 그 체포영장 신청하고 그 신고 접 3일 만이에요, 그때가. 네. 오전 11시 20분경에 이 송우리 섬유공장 그 아까 문 안 열어준대. 스리랑카 남성이 거기 가서 있었는데. 영장 제시해요. 이제 영장 보낸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하는 거죠. 영장을 딱 제시하니까 그때 스리랑카인이 조용히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부엌 쪽을 손가락으로 싹 가르쳐줘요. 저기 있다고. 뭐겠어요. 영장까지 나올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숨겨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봤더니 그 용의자 이 씨 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위만 옷을 입고 있었대요. 네. 그리고 아래는 아예 그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었던 상태에서 네. 이렇게 숨어 있었던 그 이 씨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요. 한 번 경찰이 가고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안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나오고 거기서 속된 말로 거기서 계속 개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숨겨주고 있을 정도의 스리랑카인이라면 두 사람 관계는 미루어 짐작컨대 네. 뻔하죠. 그죠? 네, 네. 근데 이 스리랑카인이 숨겨주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제 내연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 여자하고. 그런데 영장까지 가져와갖고 처음에는 경찰이 그냥 갔단 말이야. 못 열어준다고 뻗대니까. 근데 영장까지 가지고 왔고 그 사이에 스리랑카에는 얘기 들었겠지. 시신이 두 구나 발견됐다고 들었겠지. 그러면 이 스리랑카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애들이 그 멍청한 애들이 아니에요. 네. 감이 딱 잡힌 거예요. 이제 이거 좀 심각하다는 거 느꼈겠죠. 네. 그러니까 차마 여기 있어요 말은 못하고 뭐 없어요 몰라요 하면서 이랬다는 거야. 몰라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부엌 쪽이에요. 그 여자 가니까 이렇게 쪼그리고 왔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고 위에만 이렇게 걸친 상태. 그 상태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 크게 뭐 반항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이 여자야 뭐 딱 경찰이 나오셔. 이 땡땡씨 이리 나오셔. 그러니까 왜 당신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였다. 범행 다 시인했대요. 그리고 근데 왜 도망을 갔어? 도망간 게 아니래요. 자기 언론 신문에 난 거 보고 쉬고 싶어서 좀 떠난 거다. 잠깐 숨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뭐 도망간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경찰이 데리고 오면 당연히 나머지 시신 한구 따지겠죠. 남편 거 말고. 그러니까. 그거 누구야? 그 사람. 네. 빨리. 그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우연히 만난 외국인을 내가 집에서 죽여가지고 거기 놓은 거래. 우연히 만난 외국인. 그러면 고무통 위에 있던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네. 이게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시신을. 근데 외국인이 아닌데 네. 외국인이라고? 처음엔 우연히 만난 외국인이라고 네. 이제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맞다. 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우연히 만난 외국인. 예, 우연히 만난 외국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추궁을 했고, 네. 그랬더니 내연남 이 씨예요. 그 사람도 이 여자도 이 씨고 그 사람도 이 씨예요. 내연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경찰에서 사실은 그 내연남 맞다. 근데 그 내연남은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고무통 위에 있던 사람은 내가 죽인 거 맞다. 네. 근데 남편은 내가 죽인 거 아니다. 처음에는 다 죽였다고 했다가 네. 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내연남은 내가 죽인 거 맞는데 내연남 이 씨는 내가 죽인 거 맞는데 남편은 내가 안 죽였다. 아니 그러면 왜 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남편도 내가 모두 다 내가 죽였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 게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작정 증거.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그 숨겨줬던 스리랑카 내연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요거는 이제 범인 은닉 혐의 뭐 혹시 또 이놈이 도와가지고 그 다른 남성을 저 남편이라든지 내연남 이 씨를 죽인 게 아닐까 이런 거 조사를 했죠 경찰이. 당연히. 왜냐하면 이 남성 건장한 남성을 여성이 혼자 거기다가 2명이나 죽이고 죽이고 옮긴다 쉽지 않아서 고무통에 넣는 거. 누가 도와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경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남편도 이 스리랑카에 지금 만나고 있는 숨겨줬던 요 놈이 도와줘가지고 남편도 죽여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내연남 이 씨 있잖아. 그 고무통 위에 있던 사람도 둘이서 죽여갖고 넣어놓고 눌러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해서 경찰이 데려다가 조사를 많이 했대요. 더더군다나 이 여자가 150cm에 100kg밖에 안 되거든요. 네. 150cm에 100kg니까 옆으로 엄청 뚱뚱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자가 혼자서 이렇게 그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금 추궁을 한 모양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에는 관계가 없었고요. 근데 이 여성 보면 내연남도 있었고 스리랑카 이 남성도 있었고 일단 네. 남편도 있었잖아요. 예. 남자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했습니다. 이게 봤더니 이제 포천은 사실 뻔해요. 포천 인근에 있는 이제 모텔, 이 여성의 어떤 그 움직이는 행동 반경이 그 동네에서 뱅뱅 도르니까 네. 포천 인근에 있는 모텔 같은 데 CCTV 싹 갔어요 경찰이. 싹 갔더니 이 여자 잘 나와요. 자주 나와요. 자주요? 자주 나와요. 그 호텔 CCTV에. 갈 때마다 보니까 주로 동남아 계통의 그 외국인들하고 투숙을 하는데 그때마다 남자가 자주 바뀌어요. 근데 아까 그 아이 8살 아이 있잖아요. 예. 큰아들은 되게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8살 아이는 그러면 남편의 아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도 처음에 형사들은 보호 조치 할 때부터 아이가 우리나라의 순수하게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요. 생김새가 달라서 보니까 그 아이는 이제 확인해 보니까 방글라데시 남자하고 사이에서 난 아이예요.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 아빠로 보이는 방글라데시 그 사람은 그럼 어딨나 하고 확인했더니 이미 본국으로 간 상태예요. 이 여자가 여러 동남아 쪽 그 남성들을 공장 다니면서 주로 많이 만났나 봐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모텔에 투숙하고 이랬는데 그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네 나라로 가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주로 외국인 남성들하고 그렇게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바람 피운 거죠. 그 숨겨줬던 스리랑카 남성 같은 경우도 예. 길거리에서 만나서 술 마시면서 가까워진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건하고는 예. 이제 뭐 알리바이나 이런 거 다 맞춰봤겠죠. 어떤 연관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놈이 그 처음에 막 못 들어오게 손살에 치고 막 그래서 범죄은닉죄, 범인은닉죄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걸로 조사는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이게 참 핸디캡이에요. 한국말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거든요. 경찰이 와갖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왜 열어주는지 뭐 자기 이해 못한 그런 형태. 뭐 이러다 보니까 범인은닉죄 같은 걸로 기소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 1차 진술할 때 남편 죽였다고 했죠. 남편은 자기가 죽였다고. 네. 근데 뒤집었잖아요. 네, 자기가 나중에는 남편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때는 그 우연히 만났던 외국인 남성을 살해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너 이 남성 어떻게 옮기냐 그 통에다가 그랬더니 이 남성 우연히 만났던 외국인 남성은 죽였고 또 회사에서 100만 원 갑을 해서 또 지나가는 외국인 남성을 하나 고용한 거네 쉽게 얘기해서. 돈 주고 그 남성을 옮겼다. 그러면 그 길 가던 다른 외국인 남성 100만 원 준 사람 그 진술을 하면 찾으면 되잖아요. 거짓말이. 뻥이죠. 거짓말이었죠. 네. 자 이제 부검 결과가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진행할 때 나왔죠. 네. 일단 남편은 특정이 됐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그럼요. 네. 뭐 법적으로 돼야 돼요. 과학적으로. 이 남성이 진짜 남편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통에 이 두 가지 형태로 돼 있었잖아요. 밑에 장판 같은 걸로 또 그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아래 위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 시신 그 남편의 시신 같은 경우에 딱 그렇게 움츠린 자세였었는데
묘하게 손이 이렇게 한쪽이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 빠져나온 데가 위쪽에 장판이 있고 소금자로 있는데 거기 이렇게 다 있었어요, 손이. 이게 부패가 안 된 거예요, 여기만. 나머지 부분 여 밑에는 전부 다 이 액체화됐지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문이 나와갖고 남편인 게 특정이 된 겁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시신이 액체화되지 않은 게 한쪽 손이 있었던 거예요. 비교적 온전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문 채취해가지고 남편이 확인된 거고요. 네. 위에 있는 남성 있잖아요. 일단 외국인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딱 내연남 봐도 이 사실 씨였죠?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다행히 특정할 수 있는 그 지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액체화된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부패가 일단 그래도 많이 많이 진행됐구나. 되긴 했지만 좌측 네 번째 손가락에 쪽지문이 요거네 이렇게 환지면 요거네. 네. 요거 네. 환지 끼는 손가락 왼쪽 그쵸. 요거 쪽지문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쪽지문이 있어서 대존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 계속 조사하니까 그 남자에 대해서 위에서 발견된 남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아마 추궁했죠. 외국인 주겠다고 했다가 이제 내연남으로 밝혀진 그 경위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마 이 내연남이 이 여성도 제과업체를 다녔어. 공장 같은 데 한과학 공장이에요. 한과학 공장. 어딘지 알아요, 저는. 예. 그래서 그 공장을 다녔었던 같이 다니고 있었던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씨 남성인데 남양주에 거주하는 그 당시 49살 남성인데 미혼이고요. 이 여자하고 내연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이거 회사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아, 저 여자가 한과학 공장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 씨 저 여자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데 그 총각 늦게까지 장가 안 간 그 이 씨 이 사람하고 내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네. 그 유부녀하고 내연 관계 맺는 거 사장이 이거 용서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장이 이거 안 돼. 이게 2013년 10월달에 들통났다고 그래요. 아, 2013년 10월달에.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돼. 너네 이렇게 하면 여기 공장 댕길 수 없어. 그렇게 하다가 잘려버렸어요. 남자 해고시켜 버렸어요. 아. 사장이 끝까지 안 되니까.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바로 못 헤어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서 벌은 통장 돈 같은 걸 여자한테 맡겨갖고 거의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었어요. 통장 관리까지 여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쉽게 여자하고 헤어질 수도 없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사장이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 남성 돈 한 푼도 없네. 오갈 데 없는 거니까 이 남성이 에이씨 나 공장도 쫓겨났고 너하고 이제 그만하려니까 그동안 나하고 같이 쓰고 내가 통장 맡겨서 관리하고 있던 돈 다 돌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왜 죽여요? 그건 뭐 돈 아니겠어요? 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우발적으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서 자신이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이거 내가 볼 땐 계획적 살인데요. 네. 경찰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아무리 100kg라고 치어도 여자로서 등치 좋다고 쳐도 남성을 네가 어떻게 왜 그러냐면 스카프가 이게 한 3번 정도 감겨 있었잖아요. 교살이에요. 네.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네가 그러니까 어떻게 남성을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네가 100kg 넘는다고 그래서 그 남성 죽일 수 있어. 이거 공범이 있을까봐 경찰은 계속 추궁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더니 자기는 뭐 힘 세다고 뭐 번쩍번쩍 들어서 시연도 보였다고 그러더라고. 그 시연을 이 여자가 보이는데 무거운 거는 푹푹 들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또 뒷방 좋은가 봐요. 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경찰이 이거는 아니라고 봐서 혹시 공범이 있나 이렇게 추궁했던 것 같은데 본인은 하여튼 그랬어요. 같이 쓴 돈 다 내놓으라고 남자가 집에서 술 한잔 먹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돈 다 나하고 그동안 썼던 거 내가 관리해달라고 준 돈 다 썼으니까 내놔. 그러니까 자기가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그랬는데 요거 나중에 뻥인 걸로 나오죠, 이 여자. 네. 그에 이제 한편으로 이 용의자, 이 여성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신문을 하고 있는 과정에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쪽지문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남자 내연남 맞나 확인을 해봤더니 쪽지문과 이 내연남의 네. 그 지문이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원은 이제 다 확인이 된 거예요. 밑에는 남편, 위에는 내연남 이 씨였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나오죠. 네. 부검 결과에서.
두 시신 모두 약물이 검출이 됩니다. 이게 8월 깜짝 6일 놀랐어요 이거. 네, 8월 6일 날 국가수에서 두 남성 다 몸에서 독극물이 나왔습니다라는 통보를 한 거죠. 독극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약물. 약물이죠. 네. 독극물은 아니고요. 네. 자, 근데 아마 이건 섞여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두 시신에서 모두 이 그 수면 유도제라고 불리는 그 원래 알레르기 치료제였대요. 이게 네. 이 졸음이 오는 부작용 때문에 수면 유도제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 독시라민이 이게 두 시신 모두에서 검출이 됐어요. 네. 근데 내 생각은 섞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경찰에서 볼 때는 이게 두 사람한테서 이 독시라민이 검출됐다면 이 여자가 혹시라도 이거 저 졸음 오는 거 술 같은 데다가 섞여서 먹여가지고 기운 못 차리고 비실비실할 때 살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예요 경찰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은 계속 추궁을 했겠죠. 너 남편도 죽이고 내연남도 죽인 거 아니냐. 근데 내연남 같은 경우는 살해를 부인할 수 없던 게 목에 일단 스카프가 매어져 있어요. 메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살인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남편은 계속 번복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 그럼 남편 어떻게 죽었는데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더니 이 여성 10년 전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 밥 먹으라고 내가 깨웠는데 그때 이미 죽어 있었다. 몸이 요거는 처음에 첫 진술이 그랬대요. 그 다음에 진술할 때는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베란다에 쓰러져 있었다. 또 이렇게도 바뀌어요. 자부지간 뭐 자고 일어나서 남편이 안방에 죽어 있었건 베란다에 죽어 있었건 죽어 있어서 내가 죽인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신고 방법을 몰랐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냥 112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조사받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불을 덮었고 끌어다가 베란다에 잠깐 놔뒀다가 이후에 시신을 고무통에 담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 여자가. 자, 그러면 경찰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발견 당시에는 28인데. 네. 그렇다면 아들이 집에서 아빠가 사라진 거, 남편이 아빠 사라진 걸 몰랐을까요? 알았대요. 학교에서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빠가 이렇게 쓰러져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면서 일단은 저 고무통에다가 넣자.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그 아버지를 고무통에 넣어갖고 작은 방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딴 얘기도 하죠. 그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 시신. 처음에는 자기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바꿉니다.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남편하고 평생 같이 있고 싶어서 시신을 보관했어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헛소리 하는 거죠. 근데 큰아들도 사실은 아버지가 10년 전에 자연사했고 어머니랑 함께 그 아버지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을 해요. 아들 데려다 조사하니까. 네. 그러니까 남편 살해하지 않았다는 이 여자 진술하고 일치하기는 해요. 그런 거 봐서는. 근데 이거는 개연성은 있어요. 죽인 거는 아들이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네. 시신이 죽어 있다고 엄마 말만 믿고 같이 엄마하고 같이 고무통에 넣었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근데 아들도 처음에는 거짓말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10년 전에 집 나갔다고 거짓말했다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자연사에서 엄마하고 같이 고무통에 넣었다고 또 진술 번복하기도 하거든요. 이 아들 진술도 사실은 근데 참 이상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그래서 분명히 의심스러우니까 했겠죠. 그럼 진실만 오나 보더라고. 남편의 그 살해에 대해서는 남성도, 그러니까 여성도, 그다음에 아들도 아들. 진술했던 게 다 진실 반응. 그 바람에 사실은 법정에서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 죽인 그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받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체를 은닉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신은닉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공소시효, 사체은닉 공소시효 7년이 지난 거잖아요. 어차피 그건 처벌 못 하는 거고요. 그러던 중에 또 이제 검사 결과가 하나 더 나옵니다.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독실함이 빼놓고 또 그 약물 성분이 하나 더 검출이 됩니다. 그게 아테놀롤입니다. 아테놀롤.
이건 뭐예요, 교수님? 이게 지금 보니까 독시라민하고 아테놀롤 두 개를 이거 남편 같은 경우는 처방한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남편이 무슨 지병이 있었고 그와 같은 약물을 먹었는지 여부를 경찰이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남편은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면 나오거든요. 네. 한 번도 남편이 그와 같은 약물을 처방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우울증으로 독시라민이 들어있는 이거 약을 처방을 받아갖고 약국에서 구입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판단할 때는 계획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남편한테 이 여자가 먹인 걸로.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자연사해갖고 같이 옮겼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좀 꼬여버린 건데 이게 건강했대요. 남편 같은 경우. 그래서 저 축구도 하고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다른 질병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그 안에서는 남편이 복용하지 않았던 약성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할 때도요. 남편 살해 부분 관련돼서는 진실 반응 나오는데 약물 관련 사용 그 진술문 할 때는 거짓 반응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 거짓말하는 건 명백해 이건. 아까 내연남 같은 경우도 예. 그러면은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됐는데 그 독시라민이 발견이 됐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도 복용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없었고 내연남 같은 경우는 다른 성분이 하나 더 나오죠. 졸피뎀 성분이 또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명백히 살해예요. 졸피뎀 먹이고 살해한 거예요. 그거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네요. 네, 그건 계획범죄. 더더군다나 내연남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남성 내연남을 죽이고 난 이후에 남양주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남양주에 있는 이 내연남의 여동생한테 전화해갖고 나랑 만나던 네 오빠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 나갖고 사라졌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전화도 걸은 적도 있대요. 이 여자가. 그런 거 봐서는 계획범죄입니다. 내연남 살해한 건 이 여자가. 맞아요. 그렇다면 뭐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이 범행의 과정들이 다 드러난 편인데 도대체 남편은 왜 죽였을까? 뭐 이게 자연사 했다고 하지만 뭐 죽인 이유라든지 검찰에서 기소하려면 이제 죽인 걸로 보고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과거 1995년이에요. 그때 교통사고로 죽은 작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남편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작은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느니 너 때문에 너가 문제였다라느니 뭐 이렇게 다퉜나 봐요. 그러면서 서로 약간 사이가 틀어져 있었고 이제 그 용의자 이 씨 말로는 자기가 그때부터 우울증이 왔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때 이제 아들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남편이 그 여자하고 그 돈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 얘기에 그건 어디까지나 뭐 돌아가신 네. 분이니까 뭐라고 네.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사망보험금 나온 거를 남편이 가지고 뭐 여자 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여자가 또 다른 여자 만나서 집을 자주 나가고 그래서 갈등이 있었다. 뭐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남편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고요. 내연남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에 스카프 발견됐잖아요. 스카프. 네. 스카프가 한 3번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죽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 안 한 것 같아요. 일관되게 그냥 저 본인이 죽인 거 인정한 것 같고요. 근데 검찰 조사에서 이 죽인 과정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랬대요. 코치받은 거죠. 네. 심신미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우발적으로 스카프를 뭐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점점 갈수록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진술이 바뀌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답답한 게요. 이 남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소식도 없이 사라지면 그 주변에 동료, 친척, 네. 친인척 이런데 부모, 형제 이렇게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행불돼서 안 나타나는 걸로 인식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 게 좀 깝깝한 일이었죠. 그러게요. 부모 장례식에도 안 왔는데. 그래서 결국 저 포천경찰서에서 이거는 직장 동료 살인 사건 이제 이걸로 영장 청구해요. 일단은 경찰 단계에서는 남편 같은 경우는
심증은 가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으니까 기소 못해요. 검찰로 이제 보낸 거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아이가 울어서 이제 신고가 처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살인 플러스 아동 학대까지 같이 예. 적용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이걸 안 했어요. 아동학대 관련돼서. 아동 방임한 것도 명백히 아동학대잖아요. 네. 그래서 막 요란스럽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판결문에는 아동복지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검찰에서 의뢰를 한 건지 경찰에서 의뢰를 한 건지 하여튼 처벌은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8월 27일 날 의정부지검 형사 3부 부장검사 윤재필 그 재판장에 의해서 이제 1심이 시작된 거죠. 예, 예. 근데 뭐 시종일관 일단 내연남 살인에 대해서 이 씨의 살인에 대해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 씨, 그 내연남 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을 같이 먹고 있는데, 자꾸 돈 내놓으라면서 시끄럽게 돈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네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비염약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훌쩍거렸나 보죠, 그 남자가. 그러면 비염약 먹으라고 주는데 그게 그 사실은 졸피뎀이었다는 거예요. 그 미리 자기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던 거래요. 네. 그거를 이제 먹인 다음에 저항을 못하지 흐느적 하니까 그쵸. 졸피뎀하고 술을 동시에 같이 복용하면 더더군다나 힘 못 써요. 그래가지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손을 목으로 쪼르고 그 다음에 스카프로 목을 감아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남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니라고 뻗댔고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진술분석관이라든지 행동분석관, 부검의, 정신과 의사, 약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증언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 전문가의 증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딱 뭐 이렇게 명확하게 뭐 살인이라고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 분석, 행동 분석 등등등 부검이 뭐 그다음에 발견된 별도의 그 수면 유도제, 졸피뎀 이런 거 등등을 다 그 합쳐가지고 남편 살해한 것까지 같이 해서 그 기소를 했어요. 처음에 그 검찰에서는 그랬어요. 경찰에서는 남편 살해한 건 빼고 갔어요. 네. 근데 검찰에서는 남편 살해까지 합쳐갖고 기소를 했어요. 두 사람 살해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포천경찰서는 한 명 살해. 검찰 단계에서 2명 살해로 해가지고 1심 가서 구형할 때 무기징역 구형을 했어요. 검찰에서. 살인 사건 2명, 남편 이씨,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까지 해가지고. 네. 아동복지법도 아마 검찰에서 의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1심 판결에서 이게 2015년 2월 11일인데 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2부 한정훈 부장판사예요. 네네네. 이거 볼 때 남편의 몸에서 검출된 약품의 성분과 양으로 볼 때 중독세로 추정된다. 남편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체를 장례 치르지 않은 점과 외부에 알리지 않고 10년간 은닉한 점 등으로 볼 때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남편 살인도 인정해버린 거예요. 1심에서. 그러면서 징역 24년 때려요. 네. 그리고 항소심 가죠? 네. 근데 이게 2심에서 뒤집힙니다. 남편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예. 2심 재판부는 남편 사인이 불분명하고 이게 문제였죠, 사실은. 예,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뭐 상고를 했겠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대법원에서도 10년 전 숨진 남편의 사인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2심에 손을 들어준 거죠, 18년. 네. 2심에서 18년 때린 거거든요. 네. 24년이었다가 남편 죽인 거 증거 없다 해가지고 그건 무죄. 그리고 그냥 그 18년을 준 건데 대법원에서도 역시 18년으로 확정을 해서 이 여자는 지금 그 복역 중에 있습니다. 네. 이때 2심이라든지 대법원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시신에서 독시라민이 검출된 건 맞지만 1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다. 시신의 상태도 아주 좋지 않다. 그리고 특정 부위에서 정확하게 약물 성분이 검출됐는지도 강한 의문이 든다. 이게 섞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준 거고요. 독시라민이 양이 많지 않고 이 단독 그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도 없대요.
고혈압 치료제 아까 얘기했던 아테놀롤. 네. 이게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그런 사례도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거 인정 안 한 거예요. 남편의 그 체내에서 나온 거는 독시라면하고 아테놀롤이거든요. 네. 요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사람이 죽는다는 그 어떤 그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러니까 그거 인정 안 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거가 수단이었고 살해 방법은 목졸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지만 증거 없잖아요. 네, 없기 때문에 일단 재판에서는 이거 두 가지만을 놓고 판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자는요, 2016년부터 복역이 시작됐으니까 18년 받았죠? 네. 2034년 만 73세가 될 때 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아이는 그때 당시 이제 보호 그 전문적으로 이런 애들만을 보호하는 따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가서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예. 그 애가 이제 제가 이제 청해서 애 이제 심리 상태를 좀 이렇게 확인하는 사항을 좀 들어봤는데, 이 친구가 이게 이제 보통 일주일도 이렇게 안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방치를 해놓은 여자가? 상태였고. 예.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그 이렇게 심리 상담관이 먹을 걸 주면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눠? 그러니까 나중에 먹으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이고, 딱해라. 며칠 동안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아이고, 먹을 것만 주고 나가고 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전자레인지라든가 이게 있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이렇게 먹을 거를 한 15일치 뭐 일주일치 주면 아이고.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고, 너무 가슴 아프다, 진짜 이거. 아이고. 예.